저는 강도현입니다. 40대 후반의 평범한 소방관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출동 벨이 울렸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특급 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였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15층 높이의 호텔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저는 대원들과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10층에서 갇힌 투숙객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숨이 막히는 열기 속에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정신없이 사람들을 구조하다가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렸죠. 뜨거운 잔해가 제 등을 덮쳤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본 건 불타는 천장이었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아내 정희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팔에는 헌혈 자국이 선명했죠. 붕대를 감은 팔이 여러 곳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과다출혈로 위험했는데 정희가 수차례 헌혈을 해서 살아났다고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말 무서웠어요.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영원히 함께 할게요. 저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왜였을까요? 정희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한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요. 퇴원 후 저는 더 이상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등의 부상이 심각했거든요. 척추 신경이 손상되어 무거운 장비를 들 수 없었죠. 20년간 몸 바쳐 일한 소방서를 떠나야 했습니다. 퇴직날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김 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도연아, 너는 진짜 영웅이야. 그날 너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다 못 살았어.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영웅이라니요. 가족도 못 지키는 영웅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제게 쉬라고 했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소방서 앞을 지나갔습니다. 출동하는 소방차를 보면 가슴이 뛰었죠. 저도 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희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도 힘들어요. 당신이 다쳤을 때 정말 무서웠는데, 이제는 당신이 집에 있는 것도 무서워요. 당신 눈빛이 죽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의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정말 죽어가고 있었어요. 몸은 살았지만 영혼은 그 화재 현장에 남아 있었죠. 그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태성그룹에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화재 안전 자문 전문가로 일해달라는 거였죠. 연봉은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5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태성그룹 인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강도현님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분이 계시면 우리 그룹의 안전 시스템이 완벽해질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소방관의 자부심과 가족의 미래 사이에서요. 그날 밤 정희와 상의했죠. 정희야, 태성그룹에서 제안이 왔어. 안전 자문일인데.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기회네요. 당신도 일할 수 있고, 우리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자세한 연봉을 말하지 않았죠. 그저 컨설팅 일을 시작했다고만 했습니다. 왜 숨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큰 돈을 번다는 게 부끄러웠나 봅니다. 태성그룹 본사는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어색한 정장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4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손에 땀이 났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저를 맞았어요.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준호 전무였죠. 준호는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준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강도현 자무님, 환영합니다. 저희 회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죠?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거요. 회사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태성그룹이 운영하는 호텔, 백화점, 공장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이었죠.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정희는 점점 불만을 표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다고요. 어느 날 밤 제가 자정이 넘어 들어왔더니 정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와인 병이 반쯤 비어 있었죠. 여보, 당신 요즘 너무해요.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우리가 부부예요? 아니면 동거인이에요? 저는 피곤한 몸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회사가 적응 기간이라 바빠. 조금만 참아줘.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은 항상 그래요. 소방관일 때도 가족보다 일이 먼저였죠. 이제는 돈이 더 중요한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외로움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회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렵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곤 했어요. 소방관 시절 사진들이었죠. 동료들과 찍은 사진, 구조 현장 사진들. 그때의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와는 달랐어요. 사진을 보다가 정희와 찍은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제가 소방관이 된 첫날, 정희가 축하해주러 왔을 때였죠. 정희의 미소가 눈부셨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있다면서요. 도현님, 제 아내가 미술 전시회를 여는데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내가 도현님 같은 영웅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제 직속 상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전시회장은 청담동의 고급 갤러리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정희였습니다. 정희도 놀란 표정이었죠.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준호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 두 분이 부부시군요. 정희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걸요. 대학 때 이후로 처음 아닌가요? 그때 정희 씨가 학교의 여신이었죠? 준호의 아내가 다가와서 정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희야,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대학 동창이에요. 정희가 없었으면 내가 준호를 못 만났을 거야.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정희가 준호 부부를 연결시켰다는 건가요?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 참 어렸죠? 준호 씨를 소개팅 시켜달라고 해서. 준호가 정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그리움과 아쉬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저는 불편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날 이후 정희는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새 옷도 자주 샀죠. 옷장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드레스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아내를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하지만 정희의 변화는 너무 명백했죠. 어느 날 새벽 정희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아침에 정희가 일어났을 때도 평소처럼 대했죠. 정희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며칠 후 정희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샤워 중이었죠. 화면에 뜬 메시지를 봤어요. 준호가 보낸 거였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단 한 줄이었지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어요. 정의가 나오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죠. 정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외출했습니다. 패턴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정의를 따라가 봤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정희와 준호가 마주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울고 있었어요. 준호가 정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정희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정희의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어요. 2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정의를 탓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도 정의를 외롭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의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의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저녁 먹었어요? 응, 회사에서 먹었어.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아마도.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남았죠.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정희의 동생 지연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지연은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죠. 언니를 무척 아끼고 따랐어요. 지연이 우리 집에 와서 청첩장을 주며 말했습니다. 형부, 언니, 꼭 와주세요. 언니가 들러리 서주기로 했잖아. 정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지연이 결혼식인데. 지연이 정희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정희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연의 눈빛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지연은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죠. 형부, 언니한테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계속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형부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말해주세요. 언니가 걱정돼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내 결혼 준비나 잘해. 언니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를 미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정희와 준호의 만남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부, 이게 뭐예요?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 언니 대학 동창이래. 지연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형부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해요? 결혼식 때 모든 걸 밝힐 거예요. 저는 지연을 말렸습니다. 지연아, 그러지 마. 내 결혼식을 망치면 어떡해?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어요. 형부, 거짓 위에 세운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진실을 원해요. 지연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죠. 며칠 동안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5월의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웨딩홀은 하객들로 가득했죠. 정희도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가 잘 어울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예식이 시작되고 지연이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눈부셨죠. 신랑 옆에 선 지연은 행복해 보였어요.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입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축하 영상을 틀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켜졌어요. 처음엔 평범한 축하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의 축하 인사, 가족들의 덕담이 이어졌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호텔 카페의 CCTV 영상이었어요. 정희와 준호가 포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웨딩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신부 언니 아니야? 저 남자는 누구지?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부케가 바닥에 떨어졌죠.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음성이 함께 녹음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정희야, 우리 대학대로 돌아가고 싶어. 나도 그래요. 그때 당신을 놓친 게 후회돼요. 웨딩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신랑 어머니가 소리쳤죠. 이게 뭡니까? 이런 집안과 어떻게 사돈을 맺으란 말입니까? 신랑 아버지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당장 결혼식을 중단하시오. 이런 망신을 당할 순 없어. 지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객 여러분, 저는 이런 거짓 속에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지연이 드레스를 잡고 뛰어나갔습니다. 신랑도 당황해서 따라갔죠. 신부 대기실로 뛰어가는 지연을 보며 하객들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죠. 이혼 서류였습니다. 모든 하객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정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혜 씨, 오늘로 끝입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죠.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웨딩홀을 나오는데 뒤에서 정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지연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신랑이 옆에서 달래고 있었죠. 지연아, 우리 다시 하자. 조용히 우리끼리만.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신랑은 결국 혼자 돌아갔고 지연은 제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지연은 울었어요. 형부, 미안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저는 지연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니야.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희는 친정과 시댁 모두에게 버림받았죠. 정희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도현아, 정희가 그런 짓을 했다니 면목이 없구나. 우리도 정희를 용서할 수 없어. 아이들도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큰딸이 전화로 울면서 말했죠. 아빠,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정희는 갈 곳이 없어졌어요. 준호를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차가웠죠. 태성그룹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준호를 불렀다고 해요. 며칠 후 준호가 정희를 찾아왔대요. 하지만 준호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정희 씨,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회사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정희는 준호마저 떠나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신세가 되었죠. 작은 고시원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회사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준호와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난 거예요. 알고 보니 준호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감사가 시작되었죠. 저는 안전 점검을 하다가 우연히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파일 박스였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열어보니 10년 전 서류들이었어요. 준호가 안전 점검 비용을 부풀려서 빼돌린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더 파헤쳤습니다. 밤새워 문서를 검토했죠.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다쳤던 호텔 화재 사건도 태성그룹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호텔이 태성그룹 계열사였는데 부실 공사를 숨기려고 안전점검 보고서를 조작했던 겁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 화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죠. 제 인생도 그때 바뀌었고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컴퓨터를 뒤지고 오래된 이메일을 찾았어요. 준호가 부하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화재 안전 점검 보고서는 적당히 수정해서 올려 위에서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만, 소방시설 예산은 절반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따로 빼둬. 저는 이 자료들을 USB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더 파헤치다가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어요. 태성그룹 회장의 개인 금고에서 나온 서류였죠. 비서실 직원이 실수로 일반 서류와 섞어둔 것 같았습니다. 서류에는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거기엔 숨겨진 딸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이름은 윤정희. 제 아내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처음엔 동명이인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과 출생지가 정확히 일치했죠. 심지어 어머니 이름까지 같았어요. 제 아내 정희가 태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이었던 겁니다. 서류를 더 읽어보니 사연이 있었어요. 회장이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정희를 키웠죠. 회장은 멀리서 정희를 지켜봤지만 한 번도 아버지라고 밝히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준호는? 맞습니다. 준호는 정희의 이복 오빠였어요. 회장의 적자로 태어난 아들이었죠.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저는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건 불륜을 넘어선 비극이었어요. 서류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정희에게 알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정희를 찾아갔습니다. 정희는 신림동의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정희의 모습에 저도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10kg는 빠진 것 같았어요. 눈은 퀭하고 얼굴은 창백했죠. 도현 씨, 어떻게 여기를?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정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회장님 딸이라고요? 그럼 준호 씨는? 정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혜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몰랐잖아요. 정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이복 오빠였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도현 씨, 저는 정말 몰랐어요. 준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왜 그렇게 끌렸는지 이제 알겠어요. 피가 끌렸던 거예요. 저는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비극이었죠.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정희는 한참을 울다가 물었습니다. 도현 씨, 부탁이 있어요. 태성그룹의 비리를 밝혀주세요. 저도 돕겠어요. 속죄하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정희는 회장의 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죠. 정희는 회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부녀 상봉이었어요. 회장은 정희를 보자 놀랐죠. 정희가 친자 확인서를 내밀자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정이구나.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다만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정희는 회장실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회장도 딸 앞에서는 막을 수 없었죠. 그 서류들에는 준호의 횡령 증거뿐만 아니라 태성그룹의 각종 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했죠. 태성그룹의 안전규정 위반, 횡령, 문서 조작 등이 모두 드러났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긴급 체포되었죠. 저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정희는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재판이 열렸을 때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대기업 후계자의 스캔들이었으니까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준호는 5년간 총 50억 원을 횡령했으며 안전점검 보고서를 조작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검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의 친자 확인 문서입니다. 증인 윤정희 씨는 회장의 친딸이며 피고인과는 이복남매 관계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죠. 준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준호도 그때 처음 알았던 겁니다. 준호가 정희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정희야, 이게 사실이야? 우리가 남매였다고?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렸죠.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법정은 계속 소란스러웠어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으니까요.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정희가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죠. 저는 준호 씨와의 관계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더 후회하는 건 제 남편과 가족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준호가 자신에게 고백했던 회사 비리들을 증언했어요. 준호가 술에 취해 자랑하듯 말했던 횡령 수법들, 안전 점검을 대충 하고 돈을 빼돌린 일들을 모두 털어놨죠. 변호사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거짓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진실을 말해서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성그룹도 큰 타격을 입었죠. 주가는 폭락했고 회장도 경영에서 물러났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정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연 씨, 저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조용히 살면서 반성하고 싶어요. 저는 정희를 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정심도 들었어요. 정희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으니까요. 정혜 씨, 한 가지만 묻겠어요. 왜 그랬어요? 정말 외로워서였나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는 항상 영웅이었어요. 모두를 구하는 영웅. 하지만 저는 영웅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의 아내이고 싶었어요. 당신 옆에 있는 여자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었죠. 정희가 이어서 말했어요. 준호 씨를 만났을 때 저를 정의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을 잃고 나서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저는 정희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혜 씨, 저도 잘못이 있어요. 당신을 외롭게 만들었죠. 일만 하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했어요. 정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저는 정희를 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정혜 씨,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불길 속에서 날 살려준 은인이라는 건 영원히 잊지 않겠어요. 그때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이라도 해주셔서.
잘 지내세요, 도연 씨. 정희가 문을 나서려 할 때 제가 불렀습니다. 정혜 씨. 정희가 돌아봤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어요. 역에서 정희를 배웅했습니다. 기차에 오르기 전 정희가 돌아봤어요.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수줍게 웃었죠. 하지만 그 미소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차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20년의 세월이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지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번엔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식이었죠. 지현이 제게 말했습니다. 형부, 이제 알았어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걸요. 화려한 결혼식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도요. 저는 지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깨달은 게 맞아. 행복하게 살아. 지현은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언니 이야기는 꺼내지 않죠. 서로 암묵적으로 피하는 화제입니다. 준호는 출소 후 모든 걸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태성그룹에서 완전히 쫓겨났고 아내와도 이혼했죠. 재산도 대부분 압류당했대요. 태성그룹 회장도 결국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숨겨둔 딸과 그로 인한 스캔들이 치명타였죠. 말년에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된 회장은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해요. 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덕분에 다시 소방 안전 전문가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중소기업들의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처럼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 있어요. 어제도 작은 공장의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강 자무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느껴요. 이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걸요. 화려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제 사명이라는 걸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정희와 함께했던 20년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게 무너졌던 그날까지. 원망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으니까요. 일에만 빠져서 가족을 소홀히 했죠. 정희의 외로움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저 못 본 척했을 뿐이죠. 책상 서랍에는 아직도 정희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했어요.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가끔 꺼내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며칠 전 정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 주소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도연 씨, 잘 지내시나요? 저는 여기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용한 마을이라 손님은 많지 않지만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당신과 아이들에게 저지른 죄를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저 당신이 건강하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합니다.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당신이 불길 속에서 쓰러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제 피를 다 줘도 아깝지 않았죠. 그때의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제가 당신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마 제 안에 있던 이기심과 외로움이 저를 삼켜버린 것 같아요. 준호 씨가 이북 오빠였다는 사실은 아직도 악몽 같아요.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도 제가 받아야 할 벌인지도 모르겠어요. 도연 씨,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은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를 수 있지만 잘못된 사랑은 모든 걸 죄로 만든다는 거요. 우리의 20년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렸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 제 속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여전히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으로 살고 있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비록 제가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은 없지만요. 부디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조용히 살면서 속죄하겠습니다. 추신. 지연이가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주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네요. 대신 멀리서나마 축복합니다.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도 나름대로 새 삶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용서할 수는 없지만 불행하기를 바라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요. 오늘도 저는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한 병원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날이었어요. 병원장이 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강 자무님, 환자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 꼼꼼히 봐주세요. 저는 성실하게 점검했습니다. 스프링클러, 비상구, 소화기, 모든 걸 하나하나 확인했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간호사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강도연 소방관님 아니세요? 5년 전 호텔 화재 때 저를 구해주신. 저는 기억이 났어요. 10층에서 구조했던 젊은 여성이었죠. 네, 맞아요. 잘 지내셨나요?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건강하게 일하시는 모습 보니 저도 기쁩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게 힘을 줍니다. 제가 구한 생명들이 어딘가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가치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방서 앞을 지났습니다. 후배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저렇게 젊고 열정적이었죠. 그때 한 신입 소방관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강도연 선배님 맞으시죠? 저 소방학교에서 선배님 사례 배웠어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현장에 없는 사람인데 뭘. 아니에요. 선배님은 전설이세요. 그날 호텔 화재 때 선배님이 구한 사람만 30명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후배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였구나 싶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길처럼 갑자기 번지기도 하고 재처럼 흩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입니다. 저는 일어섰고 지현도 일어섰습니다. 정희도 어딘가에서 새롭게 시작했어요. 준호조차도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그 재는 새로운 생명을 위한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랬어요.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다가 재가 되었지만 그 재 위에서 우리는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가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충고하고 싶어집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일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외로움을 방치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도 스스로 깨달아야겠죠.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게 아니라 미리 깨달았으면 좋겠지만요. 어젯밤 꿈을 꿨습니다. 다시 소방관이 되어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꿈이었어요. 불길이 치솟는 건물 안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구한 사람이 정희였어요. 정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날 구해줘서. 저는 대답했어요. 이게 내 일이니까.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이런 꿈을 꾸겠죠. 구하지 못한 것들,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하지만 후회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재처럼 흩어진 사랑과 비밀의 이야기요. 듣는 분들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되게 사세요. 거짓은 언젠가 불길처럼 모든 걸 태워버리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안아주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제게는 큰 보람이니까요. 그게 제 삶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직접 전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혜 씨, 당신이 저를 살려준 건 잊지 않을게요. 비록 우리의 사랑은 제가 되었지만 그제 속에서도 감사함만은 남아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